당신은 고대의 불가사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피라미드, 공중정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신전들. 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도시들은 어떨까요? 문명 전체가 땅속 깊숙이 자신들의 존재를 새겨넣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간 터널,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도시. 그 정교한 기술력은 오늘날의 전문가들조차 경탄하게 만듭니다. 터키에서 베트남까지, 폴란드에서 중국까지 인류는 지상에만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 아래의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12개의 네트워크, 12개의 지하세계. 어떤 것은 침략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했고 어떤 것은 제국 전체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하도시가 역사를 바꿨을까요? 또 어떤 지하도시가 설명조차 불가능한 미스터리일까요? 왜 그토록 많은 고대 민족들이 빛 대신 어둠을 선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터키 문화부에서 2025년 1월에 발표한 자료와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서 2023년 10월에 고대 건축 방식을 다룬 고고학 기록, 그리고 저널 오브 아키올로지컬 사이언스에서 2024년 3월에 지하 구조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하일리히 쿠시 박사가 2023년 12월에 독일 고고함 연구소에서 발표한 카파도키아 지하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도 참고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키의 데린쿠유 지하도시입니다. 데린쿠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지하 깊숙이 건설된 거대한 미로입니다. 하지만 누가 왜 이토록 거대한 지하도시를 건설했을까요? 데린쿠유는 기원전 8세기 프리지아인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히타이트 제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 지하도시는 지하 85m까지 뻗어 있으며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 전체가 땅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데린쿠유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거 공간, 식량 저장고, 가축우리, 심지어는 와인 저장소까지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놀랍게도 데린쿠유에는 환기 시스템과 우물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술력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데린쿠유는 비잔틴 시대의 아랍인들의 침략을 피해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지상이 아닌 지하에 숨어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지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데린쿠유는 다른 지하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카이마클르까지는 무려 8km나 뻗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피난처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었을까요? 데린쿠유는 2000년대에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탐험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린쿠유는 고대인들의 놀라운 기술력과 생존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빛 대신 어둠을 선택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데린쿠유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는 이와 유사한 지하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1963년, 낡은 집을 수리하던 한 남자가 지하실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터널을 발견했고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터널은 또 다른 공간으로 이어졌고 그 끝에는 화산암을 깎아 만든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계단은 심연과 같은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하 도시 중 하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2만 명의 사람들, 지하 85m 깊이, 18개의 층.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부드러운 응회암지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데린쿠유는 터키의 작은 마을 아래 거대한 역피라미드처럼 뻗어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에게 공개된 층은 단 8개 층, 나머지 10개 층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 층은 독립적으로 봉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게가 무려 500kg에 달하는 거대한 돌문은 안에서만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침략이 시작되면 적들이 더 깊숙이 침투하려 발버둥치는 동안 각 층은 차례대로 봉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결코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프리지아인들이 이 지하 공간의 첫 번째 방들을 건설했습니다. 그 후 로마 시대인 서기 1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고고학적 유물에 따르면 약 6,500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환기구, 저장 공간, 가축우리, 우물의 수를 고려하면 수용 인원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5,000개가 넘는 환기구는 폭이 10cm에 불과한 것도 있었지만 지하 깊숙한 곳까지 신선한 공기를 공급했습니다. 이 놀라운 공학적 정밀함은 현대 건축가들조차 경탄하게 만듭니다. 벽의 두께가 불과 50cm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붕괴도 없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55m 깊이의 우물은 식수원을 보호했습니다. 적들은 수원지를 오염시킬 수 없었습니다. 물은 지하 깊은 곳에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터널은 8km에서 9km 떨어진 또 다른 지하 도시 카이마클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지하 피난처 네트워크가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 780년에서 1180년 사이의 아랍 비잔틴 전쟁 동안 기독교인들은 이 지하 도시에서 몇 달씩 숨어 지냈습니다. 14세기에 몽골족의 침략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1909년 아다나 학살 당시에도 카파도키아의 그리스인들은 이 고대 지하 공간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언어학자 리처드 맥길리브리 도킨스는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엑소스의 많은 주민들이 이 지하 공간에 피신했고 며칠 밤 동안 감히 밖에서 잠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1923년 그리스와 터키 간의 인구 교환은 마침내 이 터널을 영구히 비웠습니다. 그 후 한 남자가 집을 수리하던 중 우연히 이 지하 도시를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 데링쿠유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40년 후 데링쿠유는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부분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굳게 닫힌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kg에 달하는 돌문, 18개의 층,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 숫자는 단순한 정보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복도에 서서 모든 것이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손으로 깎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의미는 더욱 강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90%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데링쿠요는 단순한 피난처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잊혀진 문명의 흔적 혹은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250km.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까? 베트콩은 사이공 북서쪽 구찌 지역 아래에 무려 250km에 달하는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미터가 아닙니다. 킬로미터입니다. 캄보디아 국경에서 수도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 이 믿을 수 없는 지하 요새는 1948년 프랑스 식민 세력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문서와 무기를 보관하는 간순한 저장 터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1965년 구찌 터널은 3개의 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상 3m 깊이의 상층부는 탱크와 포격, 심지어 화학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m 깊이의 중간층은 폭탄 공격에 대비한 은신처 역할을 했으며 병사들의 숙소와 매복 지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하 8m에서 12m에 이르는 최하층은 사이공강과 연결되어 야전 병원, 무기 저장고, 그리고 작전지휘 본부까지 갖춘 완벽한 지하 세계였습니다. 그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던 것입니다. 터널의 폭은 둘과 70에서 80cm, 높이는 1m에서 1.2m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 게릴라에게는 충분했지만 덩치가 큰 미군에게는 극도로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입구는 나뭇잎으로 위장하거나 나무덮개로 가려져 폭이 30cm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완벽하게 위장된 지하도시.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개미, 진해, 전갈, 뱀, 쥐떼, 공기 부족, 식량 부족, 끊임없는 물 부족과의 싸움. 병사들은 맹렬한 폭격 속에서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지하에서 생활하며 밤에만 나와 농작물을 돌보거나 적과 교전해야 했습니다. 1966년 1월 미군과 호주군 8,000명이 투입된 크림프 작전이 시작됩니다. 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그들은 몇 개의 입구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터널의 규모를 파악했지만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967년 1월 3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더 큰 규모의 공격, 체로키 폴스 작전이 개시됩니다.
1월 18일 그들은 베트콩의 지역 본부를 발견했지만 여전히 터널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터널은 너무 광범위했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너무나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터널주의라고 불리는 엘리트 부대를 창설합니다. 권총, 칼, 손전등, 그리고 밧줄만을 가지고 70cm 폭의 좁은 통로를 홀로 기어다니며 함정을 찾고 적과 교전하며 지하본부를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적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공포를. 베트남인들은 이 상황을 검은 메아리라고 불렀고 미군 역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969년 미군은 구찌 지역과 철의 삼각지대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붕괴되거나 노출되었지만 대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터널은 병력을 수용하고 보급품을 이동시키며 게릴라들이 1968년에 뗀 공세를 지하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하 100m 깊이에는 회의실까지 존재했습니다. 1975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터널을 지키기 위해 4만 5천 명의 베트남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120km의 터널이 보존되어 있으며 벤딘과 벤두옥 두 곳이 관광객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해 일부 구간은 넓혀졌고 한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던 곳에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지하 3m 깊이의 상층부에는 환기 시스템과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고 5m 깊이의 중간층에는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12m 깊이의 지휘본부에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꾼 작전들이 지휘되었습니다. 총 250km, 폭 70cm. 기본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손으로 파낸 이 터널에서 베트남인들은 지하에서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지하시설 그 이상,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세계에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토목공사도 존재합니다. 시리아에서 요르단까지 170km에 달하는 지하수로. 이것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수로였으며 일명 파라오의 수로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유산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원 후 90년에서 150년 사이 데카폴리스의 도시들 가다라, 아빌라, 아드라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도전 과제였습니다. 170km에 걸쳐 물을 운반하면서 1000m당 30cm의 낙차, 즉 0.3m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정확성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현대의 엔지니어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 수로는 콰나트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45도에서 60도 각도로 경사진 수직 갱도를 파고 갱도 안에는 지하수로로 이어지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구간에서는 터널이 무려 106km 동안 끊기지 않고 지하로 뻗어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검사 갱도는 지표면 아래 60m까지 내려갔습니다. 주 터널은 높이 2.5m, 폭 1.6m로 유지보수 작업자들이 드나들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단한 석회암 안반을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파낸 암석의 양은 60만 세제곱미터를 넘었습니다. 이는 대피라미드 부피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일까요? 가다라는 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5만 명의 주민, 수많은 온천, 원로원 의원들을 위한 개인 수영장,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정원까지 하루 소비량은 주민 1인당 500리터를 넘어섰습니다. 아랍 지역의 수원지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가다라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도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추가 수원과 빗물을 모으는 수로들이 흐름을 보충했습니다. 수로는 두 개의 평행한 터널, 즉 상부 터널과 하부 터널을 통해 가다라로 진입했습니다. 하부 터널은 아크로폴리스 아래 427m를 통과하며 12개의 입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량은 하루에 약 1700세제곱미터, 평균 경사는 0.08%였습니다. 상부 터널 역시 427m 구간에 해당합니다. 단면은 높이 1.6m에서 2.3m 사이, 폭은 1.2m였습니다. 이론적인 용량은 하루 19,000세제곱미터로 하부 시스템보다 거의 2배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상부 터널이 결코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닥은 거칠게 감아 있었고 벽에는 방수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출구에는 파이프나 분배 채널도 없었습니다.
작업은 그저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자금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다라의 미완성된 경기장 역시 같은 이유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 웅장했던 공학적 업적은 중도에 포기되었습니다. 완성된 구간은 수세기 동안 작동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의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비렐름 스티루는 공격자들이 아드라툼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려 하자 방어군이 밧줄을 끊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세 시대에도 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 가능했고 방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서기 747년의 파괴적인 지진으로 주요 구간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발견은 200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름슈타트의 마티아스 디링 교수가 이 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터널 입구를 발견하고 시스템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 수로의 진정한 규모를 밝혀냈습니다. 지하 170km, 106km가 하나의 연속된 구간으로 이어져 있으며 1000분의 0.3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60만 세제곱미터의 석회암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들은 상부 터널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수로는 왜 버려지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아직도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리는 점점 더 팽창했고 더 이상 그 거대한 몸집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1777년 4월 4일 루 15세는 채석장 감독 총괄부서를 설립합니다. 버려진 채석장들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의 공동묘지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용된 생인호상 공동묘지, 파리 중심부에 무려 200만 구의 시신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10세기 중반에는 파리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의 절반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부패는 시장에서 흘러나온 혈액과 쓰레기 더미와 뒤섞였습니다. 생인호상 공동묘지 주변의 지하실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시신들이 사람들의 집 안으로 터져 나오는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1785년 이송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몽루주 아래에 위치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톰베 이스와르 채석장이 해결책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그 공간을 메워야만 했습니다. 샤를 악셀 기요모가 준비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1786년 4월 7일 이곳은 파리 공동묘지로 축성되었고 대중을 매료시킨 로마의 카타콤을 기려 카타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밤에는 검은 마차가 줄지어 이동했고 사제들은 망자를 위한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묘지를 비우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송 작업은 1814년까지 계속되었고 오스만 남작의 도시 재개발 기간 동안인 1959년에서 1960년 사이에 재개되었습니다. 총 600만 구, 어쩌면 700만 구에 달하는 시신, 그중 일부는 메로빙거 왕조 시대의 유골이었습니다. 1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치되어 처음에는 그저 무덤덤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초 채석장 감독관이었던 루이 에티엔 에리아르 드 쥐리가 모든 것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넙다리 뼈와 정강이 뼈로 벽을 쌓고 두개골을 정렬하여 패턴과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서판에 비문을 새겨넣고 기념비적인 아치와 경고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멈추시오. 이곳은 죽음의 제국이오. 이 표지판은 오늘날까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809년 사전 예약 후 일반인에게 공개된 카타콤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1세 황제는 1814년에 이곳을 방문했고 나폴레옹 3세는 1860년에 그의 아들과 함께 카타콤을 찾았습니다. 현재는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일반에 공개된 구역은 단 1.7km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0km에 달하는 지하 네트워크는 여전히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필, 즉 지하 탐험가들은 여전히 그곳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허가 없이 카타콤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지만 지하 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발드그라스 병원 아래에 있는 높이 7m의 방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재즈 콘서트와 레이브 파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찰에 의해 완벽하게 갖춰진 영화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퍼널은 섭씨 약 15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양조의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카르투시오의 수도사들은 10세기에 개조된 채석장에서 샤르트레즈 리큐어를 생산했습니다. 20세기까지 양조장들은 값비싼 냉각 시스템 없이 지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센강 남쪽에 5구, 14구, 15구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더 작은 네트워크는 12구, 13구, 16구 아래에 존재합니다.
남쪽의 거대한 네트워크만 해도 200km에 달하며 전체 길이는 300km, 망자의 수는 600만 명이 이릅니다. 1.7km는 개방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빛의 도시 아래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은 풀리지 않는 고대의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중국 룽유 석굴.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 지하 세계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할지도 모릅니다. 추가적인 탐사 결과 무려 19개의 석굴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총 12개의 동굴이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고 있습니다. 각 방은 지하 30m 깊이까지 뻗어 있으며 단단한 사암 바위 속에 깎여 있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입니다. 100만 세제곱미터의 암석이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표면은 마치 의도된 듯 평행한 끌자국으로 접혀 있습니다. 70도 각도, 정밀하고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동굴은 폭이 18m에서 34m, 높이가 8m에서 18m에 이릅니다. 비스듬한 천장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고 석조방, 다리, 도랑, 수영장,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바위 속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석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역사적 기록이 전무합니다. 어떠한 문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 그 어디에도 이 석굴들의 건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0세기 주시운의 시에 나오는 단 한 줄의 언급이 전부입니다. 진흙 속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서한 왕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3년, 유약을 바른 점토 항아리. 이는 석굴의 건설 시기가 훨씬 더 이전, 아마도 2000년 전 혹은 그 이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 석굴들을 건설했을까요? 정밀한 공학 기술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접한 동굴들은 불과 50cm 두께의 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평행하며 절대 서로 관통하지 않습니다. GPS도 레이저도 심지어 기본적인 측량 도구조차 없었던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지하에서 측량을 했을까요?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요 홍우는 이 석굴들을 연구했습니다. 각 동굴의 내부는 다른 동굴의 내부와 평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벽이 뚫렸을 것입니다. 측정 장비는 매우 정교해야 했습니다. 크기, 위치, 그리고 동굴 사이의 거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도구도 건설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00만 세제곱미터의 암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고대 채석장, 다른 곳에 건설하기 위한 석재 채취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복잡한 장식이 필요했을까요? 왜 모든 표면을 덮고 있는 세심한 끌자국이 필요한 걸까요? 또 다른 이론에서는 지하 군사 은신처, 황제를 위한 왕실 은신처라고 주장합니다. 깔때기 모양의 보물이는 무덤의 특징과 일치하지만 매장된 유해는 없습니다. 영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유물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장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층에는 점토 항아리를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의 지표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실이었을까요? 곡물의 흔적도 상품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바위 속에 깎인 방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환기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지상으로 이어지는 통풍구, 배수관, 빗물과 유출수를 관리하도록 설계된 물트랩. 이 석굴들을 건설한 사람들은 수문학을 이해하고 건축을 이해하고 정밀한 공학 기술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구조적 완전성.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붕괴도 큰 손상도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홍수, 전쟁, 지진을 겪었습니다. 산은 형태를 바꾸었고 지표면의 돌들은 통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내부에서는 끌자국이 어제 깎은 것처럼 날카롭고 깨끗하고 정밀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의 어두운 지역에는 어떠한 구멍도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 하지만 그곳조차도 평행한 선들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작업을 했을까요? 하나의 동굴은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조각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말, 물고기, 새. 통일된 평행선 외에 유일한 장식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탐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204개의 동굴, 3만 제곱미터, 100만 세제곱미터가 깎여 나갔습니다. 2000년의 역사, 기록은 전무합니다. 농유석굴은 중국 고고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이마클르, 터키. 데링쿠유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지하 세계의 불가사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카이마클르. 지하 8층, 지표면 아래 40m 깊이로 데링쿠유보다 넓지만 깊이는 덜합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3,500명, 비좁게 밀어넣으면 6,000명까지도 가능했을 겁니다. 1964년에 일반에 공개되었지만 그 기원은 아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쩌면 당신이 알고 있는 역사는 전부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카이마클르의 건설은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 히타이트 시대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프리기아인들이 확장했고 4세기에서 10세기 사이 비잔틴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아랍 비잔틴 전쟁을 피해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했습니다. 데링쿠유보다 좁고 가파른 터널, 확연히 다른 설계. 각 층은 환기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모든 방은 공기의 흐름에 의존합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층은 마곡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크기를 감안할 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구역에 더 많은 마곡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맷돌문이 있는 통로는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공간을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교회, 2개의 앱스, 하나의 네이브가 있으며 움직이는 돌을 통해 접근이 통제되었습니다. 암석을 깎아 만든 세례반, 교회 관리자를 위한 무덤까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층은 핵심 기반 시설이 위치한 곳입니다. 저장 공간, 포도 압착기, 올리브 압착기, 부엌, 그리고 특이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조가 새겨진 안산함 블록. 지름 10cm의 구멍이 57개나 뚫려 있습니다. 최근 분석 결과 이 돌은 냉간 단조 방식으로 구리를 가공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합시설 내 안산함층에서 채굴된 돌. 구리를 구멍에 넣고 망치로 두드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구리는 아마도 악사라이와 네부쉐이르 사이에서 채굴되었을 것입니다.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인 아시클르 회위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광산입니다. 이것은 카이마클르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작업장이자 생산 중심지, 경제 허브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층은 번영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저장 공간, 항아리를 놓을 자리, 경제적 안정, 무역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깊이 327m, 에펠탑보다 10피트나 더 깊습니다. 9개의 층, 245km에 달하는 터널과 통로, 2,500개의 방, 26개의 지상 수직갱, 층과 층 사이를 잇는 180개의 연결 통로. 이 모든 것이 오직 인간의 손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 광산은 존속 기간 동안 약 750만 무의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놀랍게도 14세기 폴란드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 바로 비엘리치카에서 나왔습니다. 소금, 그 흰색 황금은 식량 보존, 무역,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1368년 카지미에시 비엘키 국왕은 소금 법령을 반포합니다. 소금 채굴과 판매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규정. 1363년에는 광산 근처에 병원을 세웠고 광산 행정부의 본거지인 주프니성을 건설했습니다. 비엘리치카는 폴란드 고대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광산의 상표는 폴란드에서 처음 사용된 상표였습니다. 10세기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이곳을 한 프랑스 여행가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만큼 훌륭하다고 칭송했습니다. 유네스코 또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197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비엘리치카. 최초 지정된 12곳 중 하나라는 사실은 그 규모를 넘어선 비엘리치카의 특별함을 증명합니다. 광부들은 예배당, 조각상, 부조를 만들고 소금으로 장식된 방 전체를 지하에 건설했습니다. 성 킹가의 예배당은 54m에 달하는 길이와 18m의 폭을 자랑합니다. 지상 건물로도 거대한 규모이지만 깊은 지하 탐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제단, 샹들리에, 모든 조각상, 모든 부조, 모든 세밀한 조각이 순수한 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만 톤의 암염이 제거되었고 30년의 작업 기간, 단 2명의 형제가 세계에서 가장 장엄한 지하 예배당 중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1690년에서 1710년 사이에 만들어진 성 안토니우스 예배당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광산에서 가장 오래된 보존된 예배당입니다. 제단, 부조, 독립형 조각상, 성모 마리아, 광부들의 수호성인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우스, 이 모든 것이 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광산에는 또한 기능적인 기반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이용한 회전장치. 작센 회전장치는 소금을 지상으로 운반했습니다. 말들은 지하에서 살고 일했습니다. 죽으면 무게 때문에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 묻혔습니다. 소금은 회전장치를 보존했습니다.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작동합니다. 광산에는 지하 호수도 있습니다. 회의장, 연회, 컨퍼런스에 사용되는 방들. 미기후는 호흡기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 효과를 제공합니다. 소금의 보존 특성은 고대 도구를 보존했습니다. 수세기 전의 기계는 여전히 작동하며 광산 기술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는 강제노동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1944년 3월과 4월 수천 명의 유대인이 플라쇼프와 미엘레체의 수용소에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공세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해체되었고 죄수들은 리토미에르 지체와 린츠로 이송되었습니다. 전쟁 후 장비의 일부가 돌아왔고 1945년 가을 광산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996년 소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상업적 채굴은 중단되었지만 관광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 3.5km의 경로, 135m 깊이, 3개의 층, 800개의 계단, 깊이 327m, 터널 245km, 700년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왕국을 건설한 소금, 흰색 황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지하 세계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서기 2009년 하인리히 쿠시 박사는 자신의 저서 고대 세계 지하 통로의 비밀에서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에서만 700m, 시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는 350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들은 터린유나 카이마클리 같은 거대한 지하 도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폭이 불과 70cm, 사람이 겨우 몸을 웅크려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작은 방이나 저장 공간, 좌석으로 보이는 공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좁은 통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터널들의 건설 시기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12,000년 전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최근의 시기를 제시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터널 내부에 유기물질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극소량 존재하는 유기물조차도 건설 시기가 제각각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12,000년 전에 건설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래의 터널망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널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맹수로부터의 보호라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땅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죠. 곰이나 늑대가 따라 들어오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하지만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 미터에 달하는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악천후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 역시 이렇게 복잡한 터널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나 폭력 사태 혹은 침략 시 인구를 숨기기 위한 용도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에는 방어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문도 없고 전략적 요충지도 없으며 보급품을 저장할 공간도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터널을 고대시대의 고속도로에 비유합니다. 지상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정착지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터널이 실제로 정착지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목적, 즉 지하세계로 향하는 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동굴과 터널을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에르트슈탈 입구 근처에는 예배당이 자주 건설되었습니다. 교회는 이교도 유산을 두려워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기독교화하려 했으며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스놉스는 201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터키까지 연결된다는 주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끊어진 터널 네트워크에 대한 신화임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터널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지만 터널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 또한 실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석기시대 사람들이 광대한 지하 통로를 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존율은 체계적인 건설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여러 정착지,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구조물을 건설했으며 그 목적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공통된 지식, 즉 교역로, 이주 또는 공통의 위협을 통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쿠시 박사는 이 터널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유물이 거의 없고 몇 개의 철제 도구와 맷돌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왜 터널을 청소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제거하고 있었을까요? 혹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것일까요? 유럽의 에르트슈탈 터널은 수천 개의 물음표처럼 암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폭은 70cm에 불과하며 수백 개의 신석기 유적지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고 기원은 논쟁 중이며 유산은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터널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손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암석을 자른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기 900년, 노팅엄은 이미 견고한 정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모든 용도로 사용된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창고, 주거공간, 무도질 공장, 양조장, 심지어는 방공호까지. 20세기에 이르러 대규모 확장이 시작됩니다. 산업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했고 동굴은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일정한 저온, 날씨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공간. 새로운 동굴들이 파였고 기존의 동굴들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도심 재개발은 이 지하 세계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가 소실되었고 건설 인부들은 동굴을 발견하면 그저 메워버리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동굴이 사라졌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티머의 구멍입니다. 이 통로는 노팅엄 성과 브루하우스 야드를 연결하기 위해 암석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3대 마취백작 로저 모티머는 1330년 바로 이 통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군대가 이 터널을 이용하여 모티머를 체포하고 반역죄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티 오브 케이브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관광 명소는 브로드마시 쇼핑센터 아래에서 중세시대의 무두질 동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방공호,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빈민구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스트리트 동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단칸 동굴에서 온 가족이 습하고 어둡고 비좁게 살았습니다. 사회개혁을 통해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벗어났지만 동굴은 여전히 남아 빈곤의 냉혹한 증거로 존재합니다. 세베른스 빌딩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피키지바, 신사클럽, 양조장이 모두 지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암은 굴착 작업을 용이하게 했지만
동시에 구조적 무결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붕괴의 위험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현대 공학 기술은 이러한 동굴들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굴 지하실이 있는 펍, 동굴 창고를 사용하는 회사, 그리고 동굴 입구에 지어진 개인 주택까지 노팅엄은 지하 유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도시들이 지우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노팅엄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투어, 박물관, 유산 보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굴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연속적인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시대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800개가 넘는 동굴의 존재는 지질학적으로 가능했을 때 사람들이 지하 공간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했는지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사암지대에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세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800개가 넘는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노팅엄은 역사를 파고 또 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노팅엄 지하 세계의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상 최대의 도시미로 오데사 지하, 그 심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본래는 석회암 채굴장이었습니다. 19세기 그 시작은 단순한 산업 현장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카타콤, 묘소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뼈는 없습니다. 매장의 흔적도 없습니다. 오직 채굴 작업만이 이루어졌고 그 후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곳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재활용되고 용도가 변경되고 변형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빨치산들은 이곳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나치 점령군에 맞서 싸우며 어둠 속에 숨어 공격을 감행하고 2500km의 미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독일군은 물을 들이부어 이 지하 세계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빨치산에게는 너무나 많은 출구가 있었습니다. 봉쇄된 구역, 수직갱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물은 흘러내리거나 무해하게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스를 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너무나 광대한 네트워크, 난공불락의 요새. 방어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지형이었습니다. 각각의 빨치산 그룹은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로 다른 구역, 다른 지휘관. 한 그룹이 붙잡혀도 다른 그룹은 계속 싸웠습니다. 터널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터널은 불법적인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도시 탐험가, 은둔자, 파티광, 버섯 재배자들. 1년 내내 유지되는 낮은 온도와 습도는 버섯 재배에 이상적이었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시체는 몇 년 후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터널은 굽이치고 갈라지고 막다른 길로 이어지고 무작위로 연결됩니다. 통일된 설계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채굴 회사, 다른 시기, 다른 목적. 이 모든 것이 지하의 혼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종합적인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지도조차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심지어 부정확합니다. 일부 지역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로가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지하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접근을 통제하려 합니다. 입구를 봉쇄하고 문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입구, 어쩌면 수천 개. 일부는 지하실에 숨겨져 있고 다른 일부는 시골 지역, 숲, 들판에 있습니다. 모두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내내 섭씨 14도, 높은 습도는 체감 온도를 더욱 낮춥니다. 바위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웅덩이가 형성됩니다. 일부 통로는 계절에 따라 침수됩니다. 해당 구역을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일부만 알 뿐입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거대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련 시대의 낙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빨치산의 메시지. 다른 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방어 진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채굴 장비, 19세기의 철도.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어둠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로바이스커예라고 불리는 구역에는 빨치산 영광박물관이 있습니다. 벙커, 숙소, 지휘본부. 빨치산들이 점령 기간 동안 지하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여줍니다. 전시물은 진품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싸웠던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오데사의 카타콤은 규모 면에서 다른 모든 시스템을 압도합니다. 2,500km, 파리의 300km, 로마의 수백 킬로미터와 비교해 보십시오. 오데사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조직, 계획, 예술적 요소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거칠고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도시 아래의 미로.
하지만 이 거대한 지하 미궁은 과연 무엇을 감추고 있을까요? 오데사 카타콤, 그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프랑스 북부 노르 지방의 작은 마을 노르. 이곳에는 믿기 힘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을 아래 백악지층 깊숙한 곳에 미로처럼 얽힌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3km에 달하는 미로 같은 통로, 300개가 넘는 방. 놀랍게도 이 지하 공간은 3,000명의 사람들과 가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물, 예배당, 빵집, 심지어 지하 시장까지 갖춘 완벽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규원은 로마 시대 이전 백악 채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세시대 끊임없는 침략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 채석장을 확장하여 지하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킹, 잉글랜드인, 스페인, 누구든 침략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땅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하 세계는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지하 도시는 3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위층은 주거 공간, 중간층은 식량과 가축을 위한 창고, 그리고 가장 아래층은 물과 각종 설비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환기구는 지상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굴뚝은 연기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출하여 침략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년 전쟁 당시 지상 마을은 불타고 농작물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하 도시에서 몇 달을 버텼습니다. 폭력이 멈추기를, 다시 햇빛 아래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1870년에서 1871년 사이에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자 주민들은 백악지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캐나다, 호주 군인들이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우연히 이 터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하 공간을 휴식처로 사용했고 벽에는 낙서와 서명, 날짜, 부대 휘장을 남겼습니다. 이 흔적들은 현재 전쟁 기념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터널은 공식적으로 1951년에 재발견되었고 1963년에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백악지층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별도의 보강 공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덕분에 지하 도시는 수세기 동안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지하 30m 아래에 펼쳐진 지하 시장은 초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벤치, 만남의 장소, 시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제단과 십자가, 촛불을 놓았던 자리까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예배 공간이 아닌 지하 공동체의 영적인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빰집에는 벽에 뚫린 화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굴뚝은 연기를 언덕 아래 수평으로 배출하여 지상에서는 연기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르마을의 지하 도시는 한때 3,000명의 사람들과 수백 마리의 가축이 외부의 눈을 피해 완벽하게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km의 통로, 300개의 방,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 지하 세계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생존을 위해 땅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도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르마을 외에도 이와 유사한 지하 도시가 또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요?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그 광활한 불모의 땅 한가운데 한여름 살갗을 태우는 듯한 50도의 살인적인 폭염이 덮쳐옵니다. 그 어떤 생명도 뿌리내릴 수 없는 땅, 나무조차 자라지 못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1915년 이 척박한 땅을 파고들던 광부들이 마침내 오팔 광맥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땅속으로 굴을 파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언덕 비탈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하 공간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내내 섭씨 22도에서 24도 사이를 유지하는 천연의 공간, 난방도 냉방도 필요 없는 완벽한 자연 단열. 이 기적과 같은 환경은 이윽고 놀라운 도시를 탄생시키기에 이릅니다. 20세기 중반 쿠버 패디라 불리는 이 도시는 대부분 지하에 건설되었습니다. 집, 교회, 호텔, 상점, 심지어 수영장까지 모든 것이 땅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쿠버 패디, 이는 원주민 말로 백인의 굴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도시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쿠버 패디 주민의 70%가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집은 여러 개의 방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호화로운 공간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편의시설만이 갖춰진 소박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집이든 지상보다는 훨씬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특히 지하에 건설된 세르비아 정교회는 쿠버 패디의 경이로움을 상징합니다. 오직 광부들의 손으로만 건설된 이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입니다. 제단, 의자, 성화, 그 모든 것이 오직 돌을 깎아 만든 조각품입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199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쿠버 패디에는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여러 종교의 지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하 공간에서 각자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 호텔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하 객실, 지하 바, 그리고 광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하 박물관까지 쿠버 패디는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쿠버 패디는 전 세계 오팔 생산량의 80%를 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 척박한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팔 채굴은 쿠버 패디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쿠버 패디의 지하 생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막의 지표면은 그 누구에게도 쉽사리 안락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렬한 바람, 모래폭풍, 그리고 살인적인 더위. 하지만 땅속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고대의 지하 도시들과는 달리 쿠버 패디는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 배관, 인터넷, 공기순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현대적인 지하 도시입니다. 일부 지하주택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독특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쿠버 패디 경제의 또 다른 축입니다. 사람들은 지하 생활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위해 쿠버 패디를 방문합니다. 지하 호텔에 머물고 지하 상점을 방문하고 도시가 어떻게 지하에서 기능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인구는 약 2,000명. 도시라고 하기에는 작은 규모이지만 거의 모든 주민이 지하에 거주합니다. 이것이 쿠버 패디를 현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고대인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쿠버 패디는 기후를 조절하기 위해 지하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위협의 종류는 다르지만 동일한 해결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쿠버 패디는 지하 생활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단순한 비상대피소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가혹할 때 쿠버 패디는 스스로 환경을 바꾸는 길을 택했습니다. 돌을 벽으로 삼고 흙을 지붕으로 삼아 지하를 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쿠버 패디는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에서 살아야 한다면 쿠버 패디의 사례는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하 도시를 건설한 쿠버 패디의 역사는 과연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12개의 시스템, 12개의 해법, 그리고 인류의 기발한 재능을 보여주는 12가지 사례. 높이가 아닌 깊이를 선택한 인간의 역사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터키의 데린코요, 무려 18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 베트남의 구찌 터널, 250km에 달하는 이 지하 요새는 오직 인간의 손으로만 건설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산물입니다. 고대 로마의 카나톤, 170km에 걸쳐 물을 운반하는 이 지하수로는 현대 기술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정밀합니다. 파리 지하 묘지, 600만 구의 유래가 잠들어 있는 곳, 300km에 달하는 폐쇄된 채석장입니다. 중국 농유 동굴, 지난 3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간직한 곳. 과연 누가 왜 이런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폴란드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 700년 동안 소금을 채굴해온 역사의 현장. 지하 327m 깊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터널들은 석기 시대의 거대한 연결망을 암시합니다. 영국 노팅엄 아래에 숨겨진 800개의 동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하에는 2,500km에 달하는 지하 미로가 존재합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랑스 나우르, 수세기 동안 3,000명의 사람들을 보호했던 지하 피난처. 호주 쿠버 패디, 지하 생활이 현대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 각각의 시스템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호, 전쟁, 교역, 종교, 자원, 기후, 그리고 미스터리.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 인간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환경이 혁신을 요구할 때 인간은 원시적인 도구로 안반을 뚫어 도시를 건설하고 현대 공학자들조차 경탄할 만한 정밀함을 이뤄냅니다. 진정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지하에 건설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발밑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연결망이 숨겨져 있을까요? 1963년 한 집주인이 벽을 허물다가 대림 구유를 발견했습니다. 1992년 농부들이 연못에 물을 빼내다가 루뮤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2015년 터키 네부셰이르에서 건설 작업자들이 우연히 데린쿠유보다 더 큰 지하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깊이 113m, 면적 46만 제곱미터. 이제껏 발견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연결망이 현대 도시 아래, 농지 아래, 숲 아래에 봉인된 채 잠들어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연히 벽을 허물거나 연못에 물을 빼내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1963년 망치 소리 18개의 층. 우리는 이렇게 우연히 역사를 발견합니다. 문명을 형성해온 지하도시와 터널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위대한 업적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놀라운 성과가 아래를 향합니다. 어둠 속으로, 땅 속으로, 우리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표면 아래 어딘가에 또 다른 네트워크가 봉인된 채, 잊혀진 채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